1교시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KC 특별저합과 그 다음에 전련저항 시험에 대해서 나왔어요. 전련저항 시험. 일단은 특별저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되 이게 셀브, 펠브, 펠브가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설명하시면 되고 그림 있죠, 그림. 그림도 같이 하시고 제가 그림 넣어놨는데 그죠? 그 다음에 전련저항 시험 쓰고 그 다음 결론을 뭘 잡을 것이냐 뭐 시험 방법에 대해서 써도 되지만 소방기술사 시험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련저항이 소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쓰시면 돼요. 소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련저항은 저압의 경우에는 전련 저항을 보고 고압의 경우에는 전련 저항과 전련 내력을 보죠. 요건 어떤 게 있습니까? 비상방송설비, 자탐 이런 것들은 화재안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원과 회로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기사업법에 따를 것이라고 되어 있죠. 전기사업법 따라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전원과 회로간에는 우리 소방도 이걸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1번이고 2번은 뭡니까? 부속 회로. 예를 들면 자탐은 감지기. 감지기 회로 같은 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50V 절연저항계로 측정했을 때 절연저항이 0.1메가옴 이상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결론을 줘야 됩니까? 기준을 통일화를 시키던가 이게 공학적인 근거가 있어야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갈 필요가 있고 화재에서 어떤 전련저항이 어떤 역할인지는 뭐 서론에서 쓰기 좋을 것이고 서론본론 결론으로 해서 답 쓴 다음엔 반드시 뭘 써야 돼요? 응용을 해야 됩니다. 응용. 요 내용이 나와 있고 다음 시험은 드디어 K-이시 규정이 소방에도 나왔으니까 저희 지금 기본서 교재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접지 들어갔죠. TNT, TIT 한번 나왔었죠? 모피 나왔잖아요. 개통, 필해, 보호 접지 한번 나왔잖아요. 이제 나올 차례예요. 그죠? TNT, TIT 나올 차례고, 그 다음 필해도 안 나온 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필해도 많이 바뀌었고, 서지 보호기, 발전기 GP법, 계산법, 이런 것들 좀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셀브, 펠브죠. 셀브는 뭡니까? 그 전련, 비접지. 펠브는 전련 접지. 그 다음 펠브는 그 비전련 접지 이렇게 돼 있죠. 요거에 대해서 요건 쉬우니까 표를 쓰셨으면 됐고요. 플래시오버입니다. 플래시오버. 서론본론 결론 어떻게 잡으셨을 것 같아요? 플래시오버 의미, 그죠? 플래시오버의 의미, 소방에서의 의미. 플래시오버 기준으로 뭘 합니까? 최성기와 성장기 기준이면서 피난시간, 허용시간의 기준이면서 구조대 진입 기준이죠. 플래시오버 일어나면 들어가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성장기 곡선 그림 당연히 나왔어야죠. 당연히 나와서 여기다가 이제 플래시오버 그 다음 백드래프트 이렇게 그리고 당량비는 1보다 작고 당량비는 1보다 크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플래시오버 정의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플래시오버 정의가 뭡니까? 키워드가 뭐예요? 복사열이죠. 복사열. 그다음에 동시에 발화점 이상이 돼서 발화한다. 요 키워드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 그래요. 과도기적. 이 플래시오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처음엔 대류열이 제일 많다가 복사열이 제일 많아져요. 대류, 복사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요 급격한 기울기 이게 뭡니까? 플래시오버죠. 과도기적인 전환 단계를 플래시오버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성장기에서 최성기 가기 전에 전실 화재라는 게 있잖아요. 전체 실이 다 화재가 나는 거, 여기로 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플래시오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언제는 있을 수 있고 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그게 영향요소죠. 그죠? 영향요소에 들어가야 되고. 공식 3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토마스식, 메카프레이식, 바브라카스식. 근데 이게 좀 무서운 게 3개 쓰라 그랬으니까 3개 이상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어디서 책을 막 여러 번 봐가지고 5개 이상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분 굉장히 고득점 받을 겁니다. 근데 뭐 욕심내지 마세요. 3개 적어도 충분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화재 온도 공식이 하나 있죠. 이건 요 해에도 있고요. 그 외의 책들에도 있어요. 요 화재 온도 공식도 쓸 수 있었을 겁니다. 영향 요소는 뭐 있을까요? 일단 플래시오버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영향인자 있죠? 영향인자를 그냥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연료 하중이 크면은, 화재 하중이 크고 화재 강도가 크면은 실제로 화재 성장국 속도가, 자, 요런 경우는 플래시오버가 있고, 요런 경우는 플래시오버가 없고, 이렇게 쓸 수 있죠. 화원의 위치는요, 중앙에서 불나면은 Q 도트고, 벽에서 불나면 2Q 도트고, 코너에서 나면 4Q 도트죠. 계구부의 크기는 16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플래시오버가 일어나지 않고, 3분의 1에서 2분의 1에서 플래시오버가 일어난다라고 있고, 이거 그래프도 있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16분의 1, 여기는 플래시오버 안 일어나고, 이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 여기가 이제 플래시오버 구간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도 같이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와 글을 적절하게 섞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빠르죠, 그죠? 조금 천천히 할게요. 소방관 진입창입니다. 소방관 진입창.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법은 항상 원문을 보세요. 원문. 교재에도 누락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관 진입창이면 그림이 없으면 안 되죠. 그림을 그리셔야죠. 그림을 극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림을 몇 개 그려서 모아놓으세요. 모아놓고 이 문제는 이 그림, 이 문제는 이 그림, 그림 모음집 하나 만드세요. 그럼 그때부터는 기억이 날 겁니다. 성능 위주와 항상 섞으세요. 법은 성능 위주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이면 결론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차별화가 되는 거고. 135회에는 이 기본 문제는 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그죠? 소방관 진입창, 단골 문제죠. 공부 한 1년 정도 하면 다 씁니다. 그럼 그 사람들과 대비했을 때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보세요. 나만의 답안 이런 거 고민해 보십시오. 넘어갑니다. 쉬우니까. 습식, 건식, 시험장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시험장치를 시험하는 요거죠, 요거. 이제 알람 밸브 있고 건식 밸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개폐 밸브 하나 달고요. 테스트 밸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리피스 나던가 아니면 개방형 헤드하고 물바지통 넣어가지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장치. 유수검지 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 유수검지 장치를 사용하는, 유수검지 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 요거죠, 요거. 유수검지 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 요겁니다. 누가 100명 중에 95명이 요걸 하면 요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성능시험배관 생각하신 거예요? 성능시험배관? 시험장치를 시험하는 장치가 따로 있는지 몰라요. 요거를 시험하는 시험장치요? 그건 없잖아요. 그건 없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고, 그리고 이거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가 만에 있다 하더라도 이걸 설명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먼저였고,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문제 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 문제 요지는 뭐겠습니까? 습식은 경보 확인이 목적이고, 건식은 방사 지연 시간을 측정하는 게 목적이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내 규정은 이렇게인데 NFPA랑 비교했을 때 NFPA 개선안은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쓰라는 거죠. 문제 요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장치를 설명하고, 이 목적이 설비마다 목적이 다르니까 목적을 구분해서 비교를 해주고, 그 다음 화재 안전 기준상의 이런 규칙 같은 거, 개폐 밸브와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와 동등 이상의 오리피스를 가진 K값을 가진 오리피스, 그 다음에 물막이판 배수판 설치하되 목욕탕이나 화장실의 경우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쓰고 나서 습식은 경보 확인, 건식은 방수 지연 시간을 확인하는데, 건식은 2840m 최적이 넘으면 60초 이내 방사가 돼야 된다라고 쓰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국내는 중대작동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NFPA는 어떻게 하나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NFPA는 어떻게 하더라는 거 책에 보시면 있어요. NFPA는 인터록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싱글 인터록인 경우에는 목적이 뭐예요? 열었을 때
화재 감지기는 울리지 않았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배관 파손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거고, 더블 인터록 밸브는 건식이랑 똑같이 방수 지연 시간 측정하는 거잖아요. 넌 인터록의 경우에는 실제로 밸브가 동작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의 경우에는 인터록도 없고 시험 장치도 없으니까 인터록도 좀 도입하고 시험 장치 해야 되고, 시험 장치 하려면 실제로 이 준비 작동식에 공기압을 넣어야 되잖아요. 공기압도 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써주면 좋을 거. 결론적으로는 그걸 이면에 깔고 있는 문제예요.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하시면 면접 통과 못해요. 면접 문제는 심지어 이렇게 안 물어봐요. 이렇게 안 물어보고 어떻게 물어보는지 아세요? 습식 스프링클러 할 때 테스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면접관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장치는 이렇게 되고 목적이 좀 다르고 NFPA의 경우에 이렇게 규정이 있으니까 준비 작동식도 2차 측 가압합시다.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실제 제 면접 문제도 이렇게 물어봤고, 요거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야, 이런 시험 어떻게 합격해가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그럼 내가 이제 요런 거를 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MOC랑 LOI를 물어봤는데 이거는 평상시에 내가 고민해봐야 돼요. 자꾸 비슷한 개념이 있으면 이게 뭐가 다를까, 정확하게 내가 이거를 알고 있는 걸까 모르는 걸까, 항상 공부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신 분들은 이거 아실 겁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최소 산소 농도, 연소할 때 최소 산소 농도, 한계 산소 지수, 연소할 때 산소 농도 뭐가 다른 거지? 헷갈렸거든요. 그거를 정립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면서 그게 제가 이제 실제로 수업할 때 설명을 드리고 있죠.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 차이점 아실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문제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고민을 해봐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단순 암기식의 공부를 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이에요. 기본서에 요거 둘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소 산소 농도는 뭡니까? MOC는 LFL 곱하기 산소 몰수죠. 메탄이 연소 하한이 5%예요. 5에서 15%죠. 이때 메탄의 완전 연소 반응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에겐 메탄 하나 연소하려면 산소가 몇 개 필요하다는 거예요? 2개 필요하다는 거예요. 2몰. 그러면 메탄이 5% 있어요. 그럼 산소 몇 프로 있어야 됩니까? 2배 있어야 되죠. 이게 MOC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에 산소 농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이때 MOC는 왜 쓰는 거예요? 불활성화 하려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가연성 가스는 10%고 분지는 8%니까 요거보다 몇 프로 낮추자? 4% 낮추자. 이게 MOC의 목적이죠. LOI는요. LOI는 질소랑 산소 농도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MOC는 어디서 시험합니까? MOC는 시험이 아니라 계산이죠. 근데 LFN은 뭐예요? 연소 범위는 시험으로 측정하죠. 전파법으로. 전파법은 어디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냥 공기 중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산소 농도 몇 프로입니까? 21%잖아요. 이해되셨죠? 얘는 산소 농도 21%에서 측정하고 얘는 산소 농도 몇 프로에서 계속 바꿔요. 계속 바꾸는 거예요. 50%도 해봤다가 30%도 해봤다가. 이해되셨죠? 그러면 LOI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차이점, LOI는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거는 연소 저항성이 있어 라고 할 때 쓰잖아요, 용어를. MOC 갖다가 연소 저항성이 있어 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MOC는 뭡니까? 이게 MOC가 10%니까 제한해서 불활성화 해야 돼 할 때 쓰는 거고, LOI는 얘가 연소 저항성이 있는 가연물이야. 그러니까 불에 잘 안 타, 난연성이야 라고 할 때 하는 거고, 실제로 배관의 보온제, 배관 보온제 할 때 뭐 봅니까? LOI를 보죠. 그렇죠? 45%인가 그럴 거예요. 네. 요렇게 적용으로 가져가시면 되죠. 얘는 배관 소방에서 배관 보온제 할 때 45% 본다. 가연물에 난연하다. CPVC의 LOI는 60%다.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이제 비교가 되셨죠? 이걸 물어본 거고, 소방에 적용을 썼었어야 되고요. 6번은 뭐였죠? 이거는 그냥 법이니까 스킵할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법을 물어보더라도
모르는 거는 어떻게? 공학적으로 푸세요. 공학적으로. 공기호흡기 뭔지 모르겠는데 요구 조건이 뭡니까? 40분, 60분 버텨야 됩니다. 그 못 버티면 공기호흡기 통을 여러 개를 놔야 되고, 개선하는 공기호흡기는 무겁기 때문에 자급식 호흡 장치라 그래가지고 필터가 있어가지고 공기통 없이도 호흡할 수 있는 장비를 많이 배치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구조 손수건 같은 걸 배치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써서 채점관한테 이쁨을 받겠죠. 그죠? 1점이라도 더 딸 수 있게. 아는 문제는 고득점, 모르는 문제는 최소한의 방어, 최선의 방어. 이게 합격 비결입니다. 제가 놀랐던 게 지지난 회차가 되게 어려웠었죠. 헬스의 법칙 나왔던 그 회차. 그때 합격자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몰랐대요. 저희랑 거의 아는 거 모르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분은 뭐 했냐면 단순히 내가 모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에서 한 4점에서 5점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분이 합격한 이유는 뭐예요? 아는 거에서 고득점 받았기 때문에. 이게 좀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거는 고득점, 모르는 건 최대한 방어하시라.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모르는 것도 아는 걸로 최대한. 자, 7번, 8번도 스킵입니다. 이거는 아시죠? 이거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9번. 9번을 낸 요지는 뭐냐 하면 9번을 낸 요지는 경사 각도가 감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공학적으로 써라 이 얘기입니다. 공학적으로 쓴다는 건 단순히 한 줄이면 끝나죠. 이 천장 제트 흐름이 흐르니까 평평하게 해야지 감멸이 잘 되지. 이것만으로 끝나는 건데 이걸 어떻게든 어떻게 그럴듯하게 좀 나눠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동작 원리에 대해서, 그다음 실링 제트 플로우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요 그림이 있어야겠죠? 감직이 있어가지고, 그죠? 이게 높이가 h고, 거리가 r일 때, 알버트 콜리레이션에 대해서 잠깐 거론을 해줘도 되고, 그 다음 제한하는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답이 없지만, 경사지연대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요, 얘가 굉장히 빠르게 도달하죠. 빠르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열의 경우에도 빠르게 상승하죠. 그러면 얘가 생각보다 화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작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라고 저는 한번 잡았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얘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라 봐서 비화재보 우려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작동을 안 할 우려가 있고 양극이죠. 괜히 두 개 갖다 놓은 거예요. 비화재보라는 거는 얘가 열기가 농도가 충분치 않은데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하다 들어가다가 정체가 되는 경우는 비화재보죠. 근데 반대로 얘가 빠르게 지나가 버리면은 실보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저는 서술을 했다 얘기예요. 답이 없으니까 둘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조금 뭔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한 능력이에요. 하나를 둘로 쪼개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넷으로 쪼개는 능력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하나 갖다가 네 각도로 측면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서술 능력인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끝나면 아쉽기 때문에 우리가 서론에서 감지기를 설치할 때 공학적으로 설치한다 그랬으니까 국내에서 공학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죠. 뭡니까? 열감지기는 몇 cm 뛰어요? 벽에서. 안 뛰죠? 기준 없잖아요. 연기감지기는 60cm 뛰죠. NFPA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죠. NFPA는 연기감지기 이것거리 기준이 없고요. 열감지기를 벽에서 10cm 뛰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열감지기라는 건 스프링클러랑 동작이 똑같죠. 스프링클러는 10cm 뛰죠. 왜 뜁니까? 열이 냉각되니까 기류가 느려지면서 열은 동작을 안 해요. 연기는 구석구석 잘 가더라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 감지기가 지금 공학적으로 설치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개정이 필요합니까? 개정이 필요하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결론에서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호에 따른 감지기 배치 기준이 없잖아요. NFPA의 경우에는 보호가 있을 때 기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보고 기류가 흐르는 자리에다가 감지기를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좀 쓰면 확 바뀌죠?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접근 방식이 답안 양식이 확 바뀌잖아요. 이런 형태로 좀 쓰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거지. 저도 실제로 시간 재면은 못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힘을 내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자라는 내용이고요. 10번입니다. 연기 제어 물리적 메커니즘. 요거는 공학적인 걸 물어봤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학적인 건 뭘로 설명해라? 법과 적용으로 설명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설비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설비에서. 저는 요걸 좋아해요. 거실 재현이랑 부속실 재현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라면 이렇게 서술을 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면 거실 재현의 경우에는 목적이 뭡니까? 화재실의 청결층을 유지하는 거고 부속실 재현은 화재실의 연기가 피난로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 거실 재현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냐면은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얘는 바깥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요것도 재현이고 얘도 재현이에요. 근데 이제 더 약간 또 다르게 보자면 요거는 연기를 배출하는 목적, 얘는 연기를 제어하는 목적. 둘 다 재현입니다. 둘 다 재현인데 이렇게 좀 다르게 보고요. 그러니까 전략이 다르죠. 요 거실 재현에서는 샌드위치 가압 빼고는 우리나라 화재 안전 기준에서 차압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거실 재현에 없어요. 거실 재현은 뭘 봅니까? 배출량을 보잖아요. 배출량은 뭐랑 똑같아요? 연기 생성량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물리적 메커니즘이 연기 생성량을 계산해서 그만큼 빼주는 게, 그러니까 배연이 핵심이고요. 부속실 재현에서는 이제 방염풍속과 차압이지 않습니까? 차압이라는 건 뭐예요? 밀폐된 공간에서 가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압이죠. 문 열어놓고 요 복도랑 요 강의실이랑 압력을 다르게 해라.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기류는 흐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닫은 상태에서 차압을 확보하는 거고 연 상태에서는 뭘 확보해야 됩니까? 방염풍속을 확보해야 되죠. 차압이 거의 사라지니까 연기가 유입될 수 있으니까 이 차압을 일정 부분 아주 약간 한 10파스칼 정도 확보하면서 역기류를 형성할 수 있는 방염풍속, 이것도 물리적인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차압, 방염풍속, 배연, 재연 이런 것들을 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이거는 뭐 그죠? 네,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V 패턴이랑 U 패턴이랑 차이점에 대해서 깊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 NFPA 921의 그림을 보면 V 패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V 패턴이다. U 패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화원의 위치가 살짝 다르죠. 그죠? V 패턴은 벽에 바짝 붙어 있고, U 패턴, 놀라셨으면 제가 드린 유인물이나 수업 시간에 했던 그 책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U 패턴의 경우에는 이게 살짝 화점이 벽면에서 떨어져 있어서 고온가스층으로 인해서 생긴 패턴이구나. 이번에 좀 새롭게 다시 한번 되짚을 수 있었고, 근데 이거 안 쓰더라도 그림이랑 어느 정도 설명하셨으면 됐죠. 모래시계 패턴은 하부는 이렇게 역 V자로, 상부는 V자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은 이제 화염이 이렇게 생겼죠. 화염이. 요거는 보통은 화재 플럼으로 인한 연기층 고온 기류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영향이고요. 요렇게 되다가 화재 점점 커지면은 요렇게 바뀌다가 완전히 V자로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역혼형으로 시작했다가 원통형으로 진행했다가 V자 패턴으로 진화가 되죠. 이런 것도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아시니까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화재 패턴 나올 때가 됐었어요. 그죠? 나올 때가 됐었으니까 나온 거고, 이번에 이거 나왔으니까 다음엔 뭐 봐야겠습니까? 인화성 액체 패턴 있죠? 인화성 액체랑 화재 플럼에 따른 V 패턴이랑 뭐가 다릅니까? V 패턴, U 패턴의 경우에는 벽과 천장에 쓰이는 거고, 인화성 액체 패턴은 바닥의 패턴이죠. 차이가 있죠, 그죠? 이런 형태로 좀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다양한 패턴들이 몇 개 있으니까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입니다. 가연성 고체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저도 안 잡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잡는다면 적용에 초점을 했을 것 같아요. 적용에. 그러니까 이게 특수가연물이니까 일단 특수가연물을 선으로 잡았을 것 같고, 특수가연물의 특징 및 종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가연성 고체류의 지정수량을 물어봤어요? 아니면은 그냥 설명하라 그랬어요? 그냥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정수량 알죠? 가연성 고체 뭐죠? 다시 한번 문제를 봐야겠는데, 그잖아요. 이 지정수량을 물어보라 그랬어요? 정의를 물어봤어요? 그냥 설명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정수량 알고 있으니까 쓰고, 위험성 쓰고, 액체랑 차이점 쓰고, 대책 쓰면 되잖아요. 만약에 잡는다면. 안 잡았겠지만. 이해되셨죠? 얘가 뭐 분류가 중요합니까? 분류는 덧보면 되는 거지. 중요한 건 소방기술사로서 요거의 특징과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쓰면은 점수 받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너무 겁먹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진짜 분류 쓰라는 말 하나도 없네. 분류 못 써도 이거 관련돼서 내 생각을 기술사로서 공학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충분하게 쓰면 고득점 받는 거예요. 특수가연물과 위험물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특수가연물의 경우에는 정의부터 다르죠? 제가 써놨으니까. 근데 특수가연물은 특이한 성질이 많이 없어요. 금수성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산화성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특수가연물은 다 뭘로 끄면 돼요? 물로 끄면 됩니다. 그래서 소화 방법, 물로 끈다. 그 다음 가연성 고체류가 어떻게 적용됩니까? 지정수량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지정수량의 500배나 1000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라. 750배 이상이면은 옥외소화전, 옥내소화전 설치해라. 이렇게 소방에서 적용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쓰면 되죠. 이해되셨죠?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였다. 그래서 특수가연물의 정의, 의미 쓴 다음에 위험물이랑 구분된 다음에 분류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자, 이거 외우라고 기술사 하라고 하겠습니까? 쓰면 좋지만 못 쓰더라도 내가 쓸 수 있는 내용을 쓰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알고 계신 거죠? 이거는 기출문제 조금 하셔서 심화 내가 한 2바퀴 정도 돌거나 아니면 연구반 정도 되시면 이 문제는 다 아실 거예요. 전동기는 10분, 그 다음에 엔진 펌프는 30분. 엔진 펌프는 이제 배터리도 있고, 기름 연료도 있고, 점화 플러그도 있고, 벨트도 있고, 구동 벨트도 있고,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웹 스태킹 현상도 방지해야 되니까 이런 거 쓰시면 될 거고. 근데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점검 중인 찍는 거죠, 뭐 이건 그죠? 우리나라는 1년인데 얘는 6개월이나 그 전이겠지 뭐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126회 때 NFPA 25 기준이 사교시에 출제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교시 담당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얘네는 매주 검사하거나 매달 하거나 3개월에 한 번 하거나 6개월에 한 번 하거나 1년에 한 번 하거나 5년에 한 번 하거나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썼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여기서 끝내면 조금 그렇잖아요. 요 문제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국내에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절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홍수 나요. 홍수 나고 물도 다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수조 기준 자체가 몇 분입니까? 20분, 40분, 60분이죠. 대부분 20분이죠. NFPA는 최소 몇 분이에요? 최소 30분, 60에서 90분, 120분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수온이 훨씬 많고요. 얘네는 이렇게 하더라도 수온이 바닥에 안 나고, 두 번째로는 배수를 어디다 할 건데요. 우리나라는 성능 시험 하면 배수 다 바닥에다가 하죠. NFPA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저수조로 환수시켜요.
바닥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5개 배출시키고요. 아니면 저수조로 환수시킵니다. 계속 돌아요. 도니까 60분이고 90분이고 해도 되죠. 수온이 바닥이 안 나니까. 이해되셨죠? 이건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해외 기준을 볼 때는 국내 도입을 고려를 해야 되고 도입이 가능하냐 검토를 했을 때 안 된다 그러면 그 차이점을 써주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저수조 환수를 해야 됩니다. 환수. 그리고 시험 며칠 전에 그게 나왔어요. 기술사회에서 지침이 나왔습니다. 지침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저수조 환수 기준이 나왔어요. 요거 쓰면 됩니다. 썼으면 돼요. 저수조 환수할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수조로 환수하고 다시 펌프로 올 때 여기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벽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수위가 있으면 여기 물이 이렇게 받아져 있으면 요거를 최대한 여기 흡수 반대편의 벽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배출시켜라. 왜냐하면 안에다가 처박아 넣으면 얘가 이제 동압으로 인하여서 회오리를 일으켜가지고 회오리를 일으켜서 공기를 끌고 흡입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저수조 벽 바깥에다가 이렇게 유도관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넣었으면 이 흡입구랑 환수구 사이에 격벽을 설치하던가. NFP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볼텍스 플레이트라 그래가지고 와류 방지판, 소용돌이 방지판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저수조 환수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도 가야 이렇게 길게 신뢰성 있게 펌프 점검이 가능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 즉흥성이 되게 중요한데 즉흥성의 경우에는 내가 모의고사를 많이 본다고 길러지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많이 본다고 길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평상시에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주제를 공부할 때 실제로 요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게 서브노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브노트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하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1교시까지 했고요. 내용들은 한번 보시고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긴 시간 동안 1시간 넘게 그랬죠. 저희 쉬셨다가 쉬지 않네요. 바로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백준우 기술사님이 또 오실 거라서 2교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